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원룸 운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네. 안녕하세요. 랭군TV 랭군입니다. 오늘은 9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다크호스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님. 반갑습니다. 은국님. 네. 지금 원룸 투자하고 계시죠? 네네. 실제 원룸을 관리도 하고 계실 텐데 네네. 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원룸 건물 개수로는 현재까지는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원룸이 모두 제 순수한 투자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서 2015년도부터 3채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가구 원룸 2채, 하나는 다중주택이라고 단독주택 중에 그렇게 해서 3채를 지금까지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룸을 처음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네. 그때 11년도 제가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그때는 사실은 아파트라든지 분양권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네. 했었는데 2014년, 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네. 저희가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고 네.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 그 헤어지시고 나서 따로 이제 계시는데 네. 이제 홀어머니가 이제 2013년, 14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른 분의 이제 건물이죠. 거기 다가구 주택의 2층에 이제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저에게는 그게 이제 웃기면서도 좀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 배로 이제 건물 주차장으로 주차를 딱 하고 딱 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소리를 누가 딱 지른 걸 그때 들었죠. 집주인이네. 모르겠습니다. 느낌 딱 그런데. 느낌 차 그런데. 거기다 대지 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아닌 줄 알았죠. 그래서 차를 대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거기다 차 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위를 딱 쳐다봤는데 어른이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한 5살, 6살 된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저에게 거기다 차 대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주인의 이제 부모님 같아요. 이제 다 이렇게 다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저런 아이에게 이런 내가 그런 걸 받아야 되나. 이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전세방에 사시면서 참 좀 뭔가 좀 슬픈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었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전세를 이렇게 살지 말고 지금 어머니 가진 돈하고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뭐 차익금이 있을 건데 또 나름대로 또 대출도 받고 그때는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우리가 건물주가 돼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에 이제 반대를 많으셨고 네. 이제 어머님 또 부모님 세대는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죠. 네. 그래서 빚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설득했죠 제가.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이 건물을 사서 관리를 하시면서 나중에 왜냐면 그때 몸도 안 좋으셨고 네네.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관리를 하시면서 월세 수익을 받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네. 이제 협의를 서로가 된 다음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한 거예요. 네네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고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 또 건물주에 대한 또 제 나름대로 욕심이 아마 생긴 것이 아닐까 네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5세 어린아이가 계기가 됐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친구네요. 맞습니다.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네. 실제 첫 번째 원룸을 매입을 하기까지 네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랐죠. 그 과정은 어땠어요? 정말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대구에 있는 거의 나와 있는 매물들은 거의 다 보러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주에 그때 이제 근무를 할 때인데 네. 이제 주말마다 대구 와서 그전에 소장님들하고 얘기가 다 돼서 한번 돌면 이제 몇 개를 쭉쭉 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의 가치도 모르고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일단 보러 다닌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익히자 해서 네. 계속적으로 보러 다니면서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많이 보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든지 아직까지 활성화가 없었죠.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보를 얻을 곳이 이렇게 뭐 강의도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때까지 네. 원룸을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책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관련돼서 블로그 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이제 현장감을 익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투자를 부동산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지역 대구라 따지면 뭐 지역 카페가 있는 거죠. 네, 맘카페라든지 지역 카페에 있는 매물을 제가 처음으로 그 첫 투자할 때는 이제 직거래로 매수를 그다음에 많은 또
공비를 또 다행히 해서 다행히 사기당하지 않고 다행히 그분이 이제 파시는 것을 제가 직거래로 해서 매수를 첫 원룸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직거래도 이미 나와 있는 물건들 다 봤기 때문에 네. 저 가격이면 충분히 네네네.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맞습니다. 네. 안 갔으면 그거 못했을 거라고 그렇죠. 아직 네네네. 하네요. 그러면 그 시절에 네. 그 친구를 선택했던 어떤 이유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끌렸던 거예요? 지금 신축 원룸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땅값이 워낙 네.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고가에 뭐 10억 이상 보통 대구에도 15억 뭐 20억 가까이 하는 매물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원칙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투자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위치를 보자 구축이지만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축은 방이 상당히 그러니까 적은 땅에 많은 세대수를 넣으려다 보니까 방 자체가 평수가 작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구축이지만 그 대지 면적이 넓고 방이 큰 것을 사자고 제가 원칙을 잡고 돌아다녔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 구축이 상당히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83평이고 이제 각 평형대별로 거의 한 10평 정도 되는 각 네. 방에 엄청나게 투룸도 아닌데 원룸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구축이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잘 수리를 해놓으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성구고 네. 역세권이고 네. 그 앞에 바로 이제 공원이 이렇게 네. 있었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또 앞에 있었고 네. 뭐 교통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면 계속적으로 내가 봤던 매물 중에는 여기를 투자를 해도 공실이 크게 장기간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선택했던 기준이랑 지금 이제 내가 이걸 또 선택하라고 하면 네네. 기준이 그래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만약에 자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 작게나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독자분이 유튜브 연락을 채널이 뭐죠? 죄송한데. 네, 다크호스 TV입니다. 다크호스 TV. 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연락을 댓글로 장문에 댓글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설날 때였는데 얼마나 이분이 급하셨으면 설날 명절에 연락이 왔을까. 결론을 들어보니까 신축 원룸이고 곧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원룸인데 17억에 네. 매도를 건축주분이 하겠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겠냐.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분한테 이제 그분은 공무원 부부였습니다. 두 분이 네. 제 그 구독자분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월급도 받고 정년까지 문제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을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던 중에 신축 원룸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소개를 받았는데 17억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매매가를 산정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 들어있는 뭐 1층 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위에 있는 2, 3, 4층에 있는 1, 2, 3룸이 섞여 있을 건데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다 정보를 받았죠. 네. 각각 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공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에 임대를 다 맞출 수 있느냐 부동산에서 네. 다 네. 수익률을 주잖아요. 제가 네. 보면 네. 그 제가 봤더니만 일단 홀딩하고 잠깐 기다려 보시라 급하게 사지 마시고 그것을 보고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제가 해봤죠. 네. 이 시세에 신축 원룸 얼마에 가능합니까 하면 대다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금액이 너무 높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신축 원룸이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은퇴 퇴직하시는 분들은 저 가격에 다 임대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수익률을 이렇게 역산해서 그 매매가로해서 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사기를 당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률로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사면 너무 나중에 지금은 맞춰질 수 있지만 나중에 2년 뒤에는 원래대로 시세대로 받으려면 내 돈이 또 추가적으로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축 원룸은 웬만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신축이 왜 또 위험하냐면 보통 준공을 하고 이제 그 건축주분하고 이제 네. 부동산 그 임대 소장님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임대를 그 정도 적정선에 낸다 하더라도 2년 뒤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2년 뒤에 한꺼번에 이 계약이 종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 건물에 전세가 하시는 분이 많다. 그럼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아파트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탁탁 되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일순간적으로 나는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 그 많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가 다 내드려야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피하는 것이 또 마음고생을 또 덜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그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겠느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최소한 5년 정도
한 지난 5년에서 10년 정도 저는 그 지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거품이 좀 빠진 매물, 그 매물들을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임대가가 적정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실제적으로 이 정도 월세, 뭐 이 정도 전세가 충분하게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적정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매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월세 시세, 전세 시세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출도 보증금을 해서 전체적인 매매 시세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역산해서 수익률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뭐 5%면 5%, 10%면 5%, 네. 뭐 10%. 그렇게 해서 역산으로 해서 그 연도만 따지면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거품 빠진 매물을 사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학군이라든지 사실 이것보다는 아파트랑 좀 네. 다르게 주변에 있는 이제 상권이죠. 뭐 편의점들 많이, 편의점들 많이 가기 때문에 또 버스 정류장, 또 지하철역, 또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으면 좀 더 좋고요. 이 지역적인, 이 입지적인 것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실패하는 투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보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 사서 시세 차익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시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원룸을 사서 나중에 내가 팔 때 시세 차익형이 돼서 나중에 더 하면 좋겠지만 1번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는 생각, 그런 말이 있듯이 일단은 내 건물에 꾸준하게 공실이 없이 수익률 저하가 없이 계속적으로 세가 놓여진다면 저는 그게 일단 1번 목적이라고 보고요. 이걸 판다고 저는 판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시세 차익 부분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둘 다 나중에 향후 내가 팔았을 때 시세 차익까지 생각하면 정말 되면 좋겠지만 되면 덤인 거고 더 좋은 것이고 안 되더라도 그 사이에 내가 꾸준하게 받았던 월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가 월세적인 수익면으로 내가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네. 그래서 목적 달성은 사실은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공실 없이 그 수익률만 나와주면. 네네네. 근데 실제 2014년, 15년 매입한 그 원룸들이 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전 덤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제 제 명의로 2018년도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제 매입했던 그 원룸이 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또 수많은 원룸을 또 제가 많이 보러 다니면서 금매라고 해서 샀는데 연락이 오는 거죠. 이제 제가 샀던 금액에 한 최소 2억 이상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 파는 게 어떻겠냐. 그렇겠지. 근데 저는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1층에 제가 제 매장을 거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세구나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기준에 부합되는 물건을 샀다면 떨어지기보다는 원룸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맞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걸 사면 사실은 걔는 월세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공실로 까먹고 수익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두 마리 토끼보다는 한 마리만 쫓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온다. 맞습니다. 저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사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관리더라고요. 아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견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원룸 운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세대수를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원룸으로만 따지니까 38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 이제 38분인데 그 중에 제가 한 2015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을 제가 계약도 해보고 만나보고 했지만 거의 대다수의 분은 월세도 원래 일자에 잘 내시고 문제없이 이사도 나가시고 방도 깨끗하게 잘 써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0% 정도의 분이 참 힘들게 하더라. 학성 세입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힘들게 하면 뭐 어떻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집을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공실이 되고 이사를 나가시면 이제 원래 있던 부분을 수리를 하고 또 고장났던 부분을 수리를 해서 또 옵션 같은 것도 더 좋은 곳으로 놓고 해서 깔끔하게 뭐 새 아파트처럼은 아니겠지만 깨끗하게 해서 임대를 내놓는데 1년 뒤에 딱 갔더니만 최근에 이제 제 사례였죠. 이제 애완동물을 원래 키우면 안 된다고 특약사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고양이를
방에서 키우셨던 나중에 이제 나가시고 알았죠. 나가실 네, 때쯤. 그래서 네, 네. 방을 열어봤더니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동물 혐오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네. 동물 사랑하는 사람인데 관리를 너무 못하신 거죠. 그분이. 이 막 방 전체에 고양이 털이 날리고 있고 악취가 엄청나게 심하고 고양이 배설물들이 막 그대로 화장실 있고. 그대로 있고 치우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여기서 사람이 살았을까 할 의문이 들 정도로 뭐 얼른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를. 그래서 이게 거기를 치우고 정리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이런 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법적까지 가기 직전에 이제 내용 증명 차원에서 이제 내용이 그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혼자 사신다고 계약을 해놓고 네. 이제 친구들하고 산다거나 아, 단체로 막. 네네. 그러면 이제 조용하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그렇지. 젊은 분들 또 밤에 술 먹고. 가져와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밤에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모든 분들이 저희 고객이거든요. 네. 그럼 옆에 계신 분들 아무 죄도 없는 이분들이 밤에 깨고 시끄럽다고 연락이 오면 제 입장에서는 아, 참 너무 죄송한데 또 이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원래 아니 우리 계약상에 혼자 사시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또 같이 사시냐 하면 또 뭐 잠깐 왔다 뭐 잠깐 며칠만 살 거다 뭐 다음에는 조용하겠다 얘기하는데 또 나중에 또 며칠 뒤에 또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월세 안 내는 거는 기본으로 뭐 두세 달 밀리는 거는 뭐 귀여운 정도로 제가 받을 수 있는데 방을 험악하게 쓴다거나 옆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룸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지 않을까. 뭐 수리 같은 거는 상당히 할 수 있거든요. 뭐 고장난 거는 내가 못 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께 연락하셔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특히나 또 이분들 중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이 끝나고도 내가 지금 이사 갈 집이 없다. 기다려달라. 여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가주면 다행입니다. 아까 고양이 그분도 나가줬기 때문에 빨리 수리해서 공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리해서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배를 째라. 나 못 나가겠다. 내 다음 집 살 때까지는 계속 살겠다 이러는 거죠. 그 월세는 내고요? 월세도 안 내는 거죠. 이분들이 몇 분씩 있었죠. 한 번씩. 악성이네. 악성 중에 악성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정 이제 안 되니까 이분들이 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참 고분고분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좀 동네에서 좀 이렇게 조금 본인들이 좀 이렇게 좀 XX 노란 언니 오빠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부모님이 거기 사시면서 어머님이 관리를 한다 했는데 함부로 제가 못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강하게 나갔다가 혹시나 저희 어머니한테 혹시라도 뭐나 해코지라도 할까봐 좋게 저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갖는 분은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의 도움을 받고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어떤 뭐 임대차 보호법상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계약상에 해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집을 나가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서 제가 고발을 하고 신고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다행히 욕을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다행히 나가주셨던 월세 안 받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이것 때문에 또 투자를 또 안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쭉 들었는데 야 이거 아무도 안 하겠는데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할 때 이게 우리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팁 조금만 알려주세요. 계약서에 이제 보통은 다 일반적으로 월세 뭐 또는 전세 보증금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겠다 보통 쓰고 핵심은 이제 특약사항인 거죠. 그렇죠. 특약에 뭘 넣어야 될 것인가가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까도 초반에 그 말씀드린 그 애완동물 사육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가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그 전부터 그랬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쓸 때도 이 부동산에서 그 세입자분 만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도 제가 또 키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한마디를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애완동물을 키우셔가지고 나중에 방 내부에 뭔가 문제가 또 생긴다거나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없지만 예전에 참 이 전 세입자 예전에 세입자분하고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갈등도 했었고 상당히 서로 얼굴 붉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서로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약 기간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만약에 뭐 불편한 점이 있거나 고장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라든지 처리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실하게 약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계약서에 다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주거용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기 이상, 그러니까 2달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는 아하. 원래 따지면 이제 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네.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2달 이상의 연체가 된다면 뭐 즉시 계약 해지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본인이 계약 기간을 끝나지 못하고 나갔을 시에는 동일한 전세금 또는 동일한 월세를 다른 분을 구해주시고 나가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모든 관리적인 부분, 또 부동산 관련된 재반 비용은 모두 다 기존에 이제 사시는 분이 내시는 걸로 하는 것으로 항상 적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연체했을 때 막 이자를 많이 올린다거나 그런 내용은 안 나요? 그런 내용을 사실은 책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상당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들어올 사람 없다. 너무 깐깐하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사시다가 2달 정도 연체된다고 하면 미리 연락을 제가 드리고요. 먼저 그쪽에서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면 기다려 드리는 편이고, 2달, 3달 정도 되면 그때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가시든지, 이제 보통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0달 정도 지나도 이 보증금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방 내부에 예기치 못한 손상을 제가 겪어보고 수리하는 것을 다 해보니까 그 돈으로 나중에 다 복구가 안 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일이 있다면 2달, 3달 너무 넘기지 마시고 초반에 바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분한테도 나중에 또 경제적 손해가 덜 할 것이고 저도 마음고생이 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연체이자율을 왜 물어봤냐면 요즘 워낙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연체했을 때 20% 이렇게 과금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경우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보다 더 연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그거를 자연스럽게 뭐 한두 달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임대에는 자금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월세를 받으면 보통 보증금과 이제 월세가 있는데, 보증금을 조금 낮춰서 계약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목돈이 별로 없다, 뭐 시세가 300에 30만 원이면 100에 뭐 31만 원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다 계약을 해드렸는데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분들 중에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충분하게 내가 이분들이 나중에 1년 정도 연체했을 걸 대비해서 1년 정도 최소한 보증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뭐 공실이 한두 달 더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계약을 그런 분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다코스님의? 지금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제가 해나가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전세 만기가 올해 이제 많이 돌아온 아파트들이, 저는 투자했던 전세를 끼고 투자했던 아파트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올해 이제 2개를 재계약을 했는데 다행히도 전세금이 이제 상향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중에 투자금이 들어온다면,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이제 푸릉푸릉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투자처를 저는 대구라든지 또 다른 타지방에 많이 투자를 못했는데 타지방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투자 메리트가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넓혀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쪽의 지방에서도 투자를 해보는 것이 또 올해 또 목표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시세 차익형으로요? 네, 일단은 지금 제 목돈이 더 원룸 같은 경우를 투자하다 보면 사실은 아파트라든지, 물론 이제 뭐 분양권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그 원룸 건물 전체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이, 사실 목돈이 필요한데, 지금 또 제가 가진 또 여러 가지 많이 또 투자가 되어 있고 뭐 투자금 일부가 다 뭐 원룸 건물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수익형 부동산은 한다면 아파트를 통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을 통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자산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전세 차익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시세 차익형 투자를 일단은 생각을 해서 또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일반 아파트 투자, 분양권, 시세 차익형 하다가 그리고 원룸 이제 수익형으로 쭉 왔다가 이제 여기 좀 탄탄하게 완성되니까 또 시세 차익형으로 쭉 가다가 또 그 다음 또 버전이 만들어지겠네요.
지금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유식 이유식. 하고 아이 반찬, 유기농 수제 매장을 개인 창업으로 해서 1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룸 이야기할 때는 그냥 딱 봐도 아, 이 원룸 관리해주는 아저씨 그 느낌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백종원 씨 하고 인터뷰한 느낌이에요.